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곤충과 관련한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 9월에는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던 소똥구리의 방사 소식이 있었고요. 또 7월에는 이 러브버그가 수도권을 뒤덮기도 했어요. 이 벌레가 나타나면 그 벌레가 대체 무슨 벌레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현대화가 되면서 이 곤충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주제가 바로 곤충이겠군요. 맞습니다. 설비 씨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곤충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당연하죠. 곤충의 세계로 빠져들어 볼까요? 인류보다 지구상에 먼저 등장한 개체이기도 합니다. (38종의) 곤충을 분석한 결과 50년에서 100년 후에 25종의 곤충이 지구에서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동물종이 150만 종이나 되는데 그중에 곤충이 100만 종이나 된대요. 무려 3분의 2, 66.666%에 해당하는 수치잖아요. 네. 이렇게나 번성한 생물종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곤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무관심 속에 최근 곤충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곤충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희입니다. 저는 곤충 중에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를 전공하는 곤충 분류학자입니다. 거저리 좀 낯설죠? 네. 거저리는 요즘 미래 대체 식량으로 뜨고 있는 미럼이 바로 미럼. 거저리,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버섯에 사는 그 거저리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곤충 박사님답게 브로치도 예쁜 잠자리로 하고 오셨어요. 네. 어디를 가나 곤충 부르치는 함께 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과 과학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곤충학자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살아있는 소똥구리를 수입해서 키워본 몇 안 되는 연구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소똥구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예사님께 전문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한국의 파브르 두 분께서 과학실에 나와주셨어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정말 곤충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6월에는요, 다색줄 풍뎅이, 또 7월에는 러브버그, 또 미국 선녀벌레까지 아주 급작스럽게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거든요. 특히나 더운 계절에 곤충들이 좀 급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박사님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곤충이 고온 다습한 시기에 대발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곤충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을 못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초여름부터 그때 발생하는 곤충들의 그 개체수가 이제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의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서는 어떤 그 건강한 먹이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곤충들을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개구리나 뱀 같은 곤충의 천적들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특정 종이 대발생을 하게 되는 러브버그나 네네. 몇 년 전에 있었던 대벌레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인간의 개입이 커다랗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종이 대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누가 어디서 대응하고 대처를 하나요?
최근에 이런 대발생이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이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발생 가능 종 목록을 정리해서 현재 이제 60종에서 100종까지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추후에 또 발생할 수 있을 이런 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까지. 네. 근데 또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외래종이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동남아가 주 서식지인 노랑 알라카넬소가 제주도에서 나타났다고 하고요. 오. 또 울릉도에서도 북미가 주 서식지인 소나무 허리 노린재 이 친구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국내에 있는 곤충 생태계에도 꽤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쵸. 어떤가요, 박사님? 이 외래종이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남을 확률 50%, 죽을 확률 50%. 우리도 왜 타지로 가면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외래종도 어떤 그런 사느냐 죽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이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많이 파괴가 돼서 생태계가 깨진 곳에 얘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점점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빈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른 종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높게 돼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은 결국은 외래종도 토착화되면서 뭐 토종이냐 외래종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을 하고 삽니다. 사실 저는 곤충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 가슴, 배 이거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어릴 때 열심히 외웠군요. 과학 시간에 아주 주입을 받았죠. 네. 그 대체 이 곤충이란 게 뭔가요? 정확히. 네. 곤충은 먼저 절지 동물 밑에 곤충 강으로 나뉩니다. 곤충은 제일 첫 번째로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6개고, 뭐 더듬이가 있고, 몸이 마디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생물을 곤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미 같은 경우에는 더듬이도 없고, 머리, 가슴과 배로 나뉘고, 다리가 8개고, 이런 점을 종합해서 이제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아니다. 오. 이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니 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역시. 미리 교육을 받았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새로운 사실로 네네. 좀 놀랐어요. 근데 곤충 하면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좀 징그럽거나 아.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을 보고 벌레. 네. 벌레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 벌레와 곤충 같은 의미인가요? 혹은 다른 생물인가요? 바퀴벌레는 곤충인가요? 그 바퀴벌레는 다리가 6개고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더듬이도 있고 알을 낳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곤충이죠. 그때 왜 이름에 와. 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요? 그러게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이름을 바퀴는 정확하게 처음 이름 지으신 분이 바퀴벌레라고 하지 않고 바퀴라고 지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바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아. 우리가 예, 그냥 벌레를 보통은 붙이는군요. 벌레를 뒤에 붙인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벌레와 곤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벌레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거나 다리가 없는 어떤 생물이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을 우리가 벌레라 하고, 그리고 그 벌레 중에서 머리, 가슴, 배, 다리가 6개, 더듬이가 2개 있는 아이를 곤충이라고 부르니까 커다랗게 보면은 이 벌레라고 하는 커다란 집합에 벌레. 곤충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기억 확실히 하겠죠. 거미는 곤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바퀴는 곤충이다 아니다? 맞다. 맞습니다. 요거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구상에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생존해온 곤충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어떤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곤충을 미물이라고 부르죠. 작아요. 예, 네. 작다고. 그러니까 조금 얘를 비하하는 비하, 그런 네. 예, 표현으로 미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미물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 지구에서 대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작다 보면 일단 은신처가
어디든지 널려 있거든요. 네네. 숨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잇감도 적게 들여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죠. 거기에 비해서 곤충은 먹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곤충은 외골격 동물이에요. 외골격? 예, 그러니까는 바깥 외, 뼈 골자를 써서 얘들은 바깥 피부가 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우리가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이 필요한데 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그 피부, 그러니까 뼈 역할을 하는 그 큐티클이라는 그 재질이 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골격을 가진 곤충이 사는 곳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온도만 잘 조절을 할 수 있으면은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몸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곤충이 번성하는 이유는 다산을 하죠. 다산. 예, 알을 많이 낳습니다. 이제 자기 자손이 대를 이어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생태계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 대발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얘는 다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원인이 하나가 있죠. 그 뭐냐면 날개를 가졌다. 예, 지구상 동물 중에서 최초로 날개를 가진 동물은 곤충이에요. 예, 곤충은 이제 이 날개를 가짐으로써 어떤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이를 찾는데 먹이를 찾아서 분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걸어가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 얘들이 지구에서 번성하는데 아주 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제가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접했어요. 이 예전에 봤던 기사였는데 환경부에서 특정 곤충을 대상으로 현상 수배를 냈었더라고요. 곤충을요? 네, 주인공이 바로 소똥구리인데요. 2017년에 소똥구리 50마리에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소똥구리는 사실 1970년대 이후로는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멸종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자 광고를 낸 겁니다, 환경부에서. 홍보 목적이었군요. 네. 알리려는.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똥구리를 자기가 봤다고 내가 이제 상금을 위해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거의 금액이 너무 컸어요. 맞아요. 솔깃했어요. 예. 솔깃해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 온 거 다 확인했는데 역시나 모두 다 소똥구리는 아니었어요. 예. 결국 5천만 원의 주인공은 아무도 없었네요. 네.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면 소똥구리를 TV 화면이나 책으로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관찰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절멸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우리가 멸종, 절멸과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이 써도 되는 건지 정확한 용어가 궁금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중에서 가장 위급한 상태를 뭐라고 하는 절멸이라고 불러요. 위급한. 네, 그러니까는 가장 위급 단계, 1단계예요. 절멸이라 하면 어느 한 개체가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야생 절멸 단계예요. 그러니까 절멸 단계보다 아랫 단계, 야생 절멸 단계는 어느 서식지에서 얘들이 절멸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그 단계고요. 그 바로 아랫 단계, 그러니까 멸종 위험에 처한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지역 절멸이라고 해요. 지역 절멸.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토론을 할 그런 네. 용어인데요. 지역 절멸은 한국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종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서식하지 않는 걸로 이제 이게 추정이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역 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현- 절멸된 종이 있나요? 종이 단 한 종 있어요. 예, 큰수리 팔랑나비라고 해서 지금 큰수리 팔랑나비.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절멸 선언을 한 종은 큰수리 팔랑나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은 뭐 한 1980년대까지 보였다라고 해요. 보였는데 뭐 광릉수목원 쪽에서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까 그 소똥구리도 지역 절멸로 선언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개체 수가 급감해서 절멸 위기에 처한 곤충이 소똥구리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급 곤충은 총 8종으로 이제 단무늬 기랍잡이, 붉은점 모시나비, 비단벌레, 장수하늘소, 그리고 큰 홍띠 전박이, 푸른 부전나비, 상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이렇게 8종이 있고요. 2급으로 지정된 종은 21종으로 물방개, 물장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똥구리 같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종 위기의 곤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하계사님께서 곤충을 복원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셨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부터 진행한 소똥구리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으로 멸종이 됐기 때문에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채집해서 갖고 와서 이제 인공사육을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똥구리가 멸종을 했잖아요. 네. 지역 절멸로 됐는데 그 이유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먹이가 없어서. 왜냐면 지금도 소는 많이 키우지만 옛날하고 다르게 풀만 먹여서 키운 소는 거의 없어요. 거의요, 그쵸. 사료 지금은- 먹이고. 예. 그렇게 사료를 먹였을 때 똥이 섬유질이 없어서 이 소똥구리가 동그랗게 똥경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형태를 이루지 못해서 자꾸 허물어져요. 아. 이거를 자기가 갖고 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떼굴떼굴 굴려가서 땅 속에다가 묻어서 그 안에 알을 낳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초지에 드문드문 황무지 같은 땅이 있었어요. 아, 요즘은 많이 없죠. 없죠. 이제 풀 있는 땅에다 그걸 이제 똥경단을 묻으면 풀뿌리가 자라면서 그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침범하겠네요. 네. 그래서 풀이 없는 그런 땅에다가 이 똥경단을 묻어야 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그런 환경 자체가 네. 없어서 이제 멸종이 급격하게 가속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환경의 이유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비행기 탈 때 생각해보면 해외로 동식물을 반입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소똥구리 몽골에서부터 데려오는데 꽤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그럼요. 이 곤충은 특히나 해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검역원과 환경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신청한다고 계획서를 상세히 써서 먼저 검역원과 환경부에 보내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몽골에서도 자기의 천년 자원을 생물 자원을 반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몽골 환경부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에도 꼼꼼한 검역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들여와서 사육하는 시설, 사육시설도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하고요. 들어올 때 또 깨끗하게 그 몸 들어오는 소똥구리 몸 안에 기생충이라든지 응애 같은 네.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검사를 다 하고 어렵게 들여왔는데 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네. 그 모든 것을 다 통과된 이후에 네. 들어와서 사육을 하고요.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검역원에 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곤충이 다른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꼼꼼히 검사를 하고 들여와서도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이 곤충도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한데 소똥구리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비슷한 개체나 그 개체를 들여올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이게 희망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곤충 몸이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네. 작다 보니까 얘들의 서식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면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염풍뎅이라고 있어요. 이 수염풍뎅이가 사는 곳은 하천가예요. 하천가 옆에 왜 갈대도 있고 뭐 줄도 있고 여러 풀들이 있거든요. 네. 그 풀뿌리를 먹고 애벌레가 살아요. 한 거의 1년 가까이 사는데 이제 그런 서식지만 조금 확보를 해주면은 수염풍뎅이는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류나 포유류나 이런 분류군에 비해서 복원하기는 훨씬 더 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절멸 위기 곤충이라고 해서 다 복원을 하지는 않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을 복원을 하는 건가요? 이제 먼저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이제 보건중 선정 기준에는 분포 상황이나 개체 수, 서식지 환경, 멸종 위기 등급 등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종, 그리고 복원을 했을 때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 이런 다양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 그리고 또 고유성이 있는 점,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 이제 생태적 특성이라든지 멸종위기 등급, 그리고 이제 생태계 역할 등을 고려한 다음 이제 우선 수준을 정합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종합해서 고려한 다음에 선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게 아까 말한 소똥구리, 소똥구리가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따져서 선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곤충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니 저는 제가 너무 관심을 끄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곤충들한테 좀 잘해주고 친해지고 알아가고 이러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곳 없나요? 어디 보자. 저기 있다. 내일의 파브레가 되고 싶은데 곤충 채집하는 게 쉽지가 않네. 이 근처에 가면 곤충이 많다 그랬는데 어딨지? 곤충을 보고 싶나요? 네! 제가 곤충을 찾으러 왔는데 통 안 보여서요. 곤충들이 절 싫어하나 봐요.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곤충은 그 채집하는 시기랑 날씨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채집하기 어려운 거고요. 곤충을 보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따라가 볼까요? 일로 오세요. 네. 현재 갈까요? 오, 나비다. 으악! 바퀴벌레도 있고, 오, 장수풍뎅이. 멋있다. 여긴 진짜 다양한 곤충들이 있네요.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을 전시하고요.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라져가는 곤충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곤충이요?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환경 파괴로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곤충들을 복원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곤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멸종위 대상종의 생태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먹이 관리, 온도, 습도 관리, 천적들이 있거든요. 뭐 거미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천적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멸종위 곤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른 봄에 붉은저 모시다비를 키웠던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망이 씌어져 있는데 붉은저 모시다비 애벌레를 공격하는 천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미라든지 기생봉이라든지 다른 그 어떤 천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씌워서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붉은점 모시나비는 멸종위기 몇 급인가요? 1급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그 삼척이라든지 정선, 의성, 영동 4개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 1급이 지정됐습니다. 저게 붉은 전무시나비의 알인가 봐요. 진주 알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물고기 양식장처럼 생겼는데요? 네, 물고기 양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고기를 먹는 물장군이라든지 대머잠자리를 키우는 사육실입니다. 물장군이요? 네, 물장군은 물속에 있는 장군으로서 힘이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물장군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물속에 있는 올챙이, 자기 몸집보다 큰 두꺼비라든지 황소개를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곤충 중 하나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수로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농약 살포라든지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멸종위기 곤충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물장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물장군 자체가 물속에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일단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또 물속에 있는 생물을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물장군의 먹이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공급해 주게 되면 얘들 침 같은 입으로 집에 빨아먹고 남은 사체가 있거든요. 사체를 놔두면 여기 물 자체가 부패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기적으로 빼줘갖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물장군을 저희들이 계속 증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먹이도 주고 물 관리도 하고. 죽은 사체도 빼주고요. 그럼 네. 물장군이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뜯고 어떡해. 이거를 가서 불쌍해. 나 이거 못 보겠어. 포착을 자, 마음을 하나요? 바꿔야 돼. 마음을 이제 했습니다. 했다. 와, 빠르다. 저것도 아름다운 자연의 섭니다. 그쵸.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주무관님, 곤충들한테 넌 어떤 환경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어떻게 곤충들한테 맞는 사육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멸종위 곤충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허가를 맡아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이 곤충에 관련된 생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직접 다른 대상종을 키워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료가 확보되면 KB에서 갖고 온 거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키워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 저희들이 자연에다 방사하고요. 오, 저기서 물장군이 부화되는 건가요? 와, 네. 곤충. 네, 알 저렇게 아빠가 낳아 지켜요, 알을. 지켜. 육아를 해, 아빠가 육아를. 알 모양도 참 다양합니다. 얘는 집게가 2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사슴벌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슴벌레인데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이 두점박이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검은색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네. 양쪽에 2개에서 두점박이 사슴벌레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색깔 띤 사슴벌레는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생태공원에서 그럼 방사된 곤충들이 있을까요? 네, 데모잠자리가 있거든요. 데모잠자리 유충을 방사했는데 저희 그 공원 내에 습지역에 방사했습니다. 바로 이쪽이 데모잠자리 방사한 지역입니다. 오, 네. 잠자리가 안 보여요. 지금은 성충을 보실 수 없는데 보통 데모잠자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5월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물속에 애벌레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데모잠자리 애벌레거든요. 오, 이게 애벌레예요? 네네. 제가 알던 애벌레 모습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속에 있다가 이제 성충이 될 때쯤 되면 이렇게 보시면 저기 부들 같은 데 올라와서 거기서 나중에 허물을 벗고 내년 봄 한 4, 5월쯤부터 보실 수 있어요. 현대화가 될수록 이 곤충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겠죠. 네. 그런데 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구상에 사람이 사라지면 그래도 지구는 다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곤충이 사라지면 몇 년 안에 사람이 멸종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곤충이 그 지구상의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곤충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창녕 생태곤충원 그 관계자분들까지 저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모 잠자리가 멸종 위기 2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숲에서 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데모 잠자리의 복원은 점점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멸종, 절멸 위기종들도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류마다 이제 다른데요.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선정된 만큼 이제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만만한 종은 없습니다. 쉬운 건 없다.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게 애기풀 솥동구리, 그리고 붉은점 모시나비, 물장군, 두점박이 사슴벌레, 물방개 정도가 지금 복원이 조금씩 성공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에 울도하늘소라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증식이 많이 돼서 아예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된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서식처가 사라져서 복원이 어려워진 종도 많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앞서서 창녕 생태곤충원을 봤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곳에서 지금 복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곤충들의 복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쭉 나온 이야기 연장선으로 솥동굴이요. 네. 올 9월에 태안 신두리 사구에 아마 200개체를 아마 방사를 했다라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그 테크노파크 네. 생물 종 다양성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제주도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 멸종 위기종을 방사를 하는데 아마 그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두점박이 사슴벌레. 얘는 남부지방이 주 서식지거든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뭐 나비 종류나 아니면은 초식성 곤충 같은 경우에는 꼭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먹이 식물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면 이게 복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들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절멸 위기의 곤충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곤충이 우리 전반적인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곤충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 네. 그게 이제 곤충이 얼마나 이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낸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곤충을 먹는 생물들이 사라질 겁니다. 네, 네. 네. 먹이가 새라든지 없어지니까. 예, 다른 포유류나 그런 이제 먹이를 하는 어류 같은 것들이 먼저 사라지겠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것이 식물. 꿀벌 같이 꽃가루 수분이 필요한 그런 식물들이 네.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분해. 이제 분해. 동물 사체라든지 뭐 분뇨 같은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대충 크게만 봐도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확 무너지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작은 곤충이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제 복원 이야기로 돌아와서 절멸 위기의 곤충을 복원을 해서 방사만 했다라면 끝이 아닐 텐데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거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착해서 잘 사는지 어느 정도 개체군을 유지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관찰을 하고요. 최종 모니터를 끝내서 이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럼요. 보통 관찰에만 짧게 잡아도 3년, 최종 관찰만. 모니터링은 1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그 정도로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들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기업에서 이 생물종 다양성 보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익 사업의 일환인 거죠. 네. ESG.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물장군을 이제 사육을 해서 청주 어느 지역에다가 방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사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기업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연구 단체에서는 순수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편의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잘 맞게 되면은 곤충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언제 뭐 메뚜기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내가 언제 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길 가다가 만나는 나비나 무당벌레 이런 애들 보기만 해도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공충들마다의 특유의 색과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다 생존과 직결돼 있대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겐 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곤충들은 천적의 밥이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천적의 눈을 속이고 따돌리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귀재인 곤충은 오랜 세월 적응을 거듭하면서 제각각 빛나는 요한을 냅니다. 흔히 쓰는 첫 번째 전략은 가짜 죽음, 즉 순간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 이를 가사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곤충들은 천적을 만나거나 위험에 맞닥뜨리는 순간 얼음이 되어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건드려도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 분 또는 몇 초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더듬이를 꼼지락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버둥버둥 온몸을 들썩들썩하면서 깨어나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포식자를 따돌리는 데는 효과 만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보색 작전입니다. 자기 몸 색깔과 생김새를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색을 띠는 방법에는 위장과 변장이 있습니다. 우선 위장을 살펴보면 방앗개비나 벼메뚜기처럼 풀숲에 사는 경우 식물의 잎 색깔과 비슷한 초록색을 띱니다. 또 귀뚜라미나 땅강아지 같이 땅에서 사는 곤충은 흑색과 비슷한 거무칙칙한 색을 띱니다. 이에 비해 백합 잎사귀를 먹고 사는 백합 긴가슴 잎벌레 애벌레나 온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 왕벼룩 잎벌레 애벌레는 평생 동안 자신이 싼 더러운 똥을 뒤집어 쓴 채 변장을 하고 삽니다. 나는 똥이야, 더러우니까 먹지 마 라고 메시지를 천적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경고색 작전입니다. 곤충들이 즐겨 사용하는 경고색은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으로 굉장히 선명한 색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 신호등의 색깔도 곤충들의 경고색에서 따온 것입니다. 경고색을 띠는 대표 선수는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는 난 맛없어, 내 몸엔 독이 있어 라고 광고하기 위해서 화려한 몸 색깔을 띱니다. 새빨간 몸에 까만 전무늬가 찍혀 있어 한눈에 딱 띄는 데다가 건드리기만 해도 노란 피를 흘립니다. 사실 곤충은 피가 없습니다. 노란 피의 정체는 혈 림프로 그 속에 코치넬린이라고 하는 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질에는 시큼한 냄새도 쓴 냄새도 아닌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야 무당벌레의 피를 보고 놀라지 않지만 포식자는 노란 피를 삼키면 구역질이 나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이 천적을 피하는 작전 중 으뜸인 것은 방귀 끼기 작전, 즉 화학 방어 작전입니다.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서 폭탄 원료인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분비하는데 하이드로퀴논은 사진을 현상할 때 쓰는 약품이고 과산화수소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입니다. 이들 물질이 카탈나아제와 페록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폭탄 제조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폭탄이 만들어질 때 높은 열과 압력이 발생하고 높은 압력은 뜨거운 폭탄가스를 몸 밖으로 밀어내 퍽 하는 폭발음과 함께 공중에 터뜨려집니다. 100도나 되는 가스가 손에 닿으면 화상을 입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야 치료를 하면 낫긴 하지만 몸집이 작은 생명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류보다 더 먼저 지구상에 등장한 곤충, 그 작은 몸집으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곤충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곤충이란 무엇인지 또 곤충이 생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곤충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이 곤충이 반려곤충, 그다음에 식용 곤충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곤충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이제 곤충을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이미 다들 아시죠? 번데기 알죠. 다들 아시죠? 알죠. 논총진흥청에서는 이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식용곤충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고소해, 이제 거저리 애벌레 이 세 계통인 검정 고소해를 개발 보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참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충까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곤충은 이제 고단백 영양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식용곤충이 유리한데요.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곤충을 작은 가축이라고 평가하며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곤충을 이용하면 극적으로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높고 지방은 낮고. 낮고. 네. 근데 듣기에는 사실 너무 좋은데 저는 번데기도 못 먹거든요. 막상 그래요? 먹으라고 하면 좀 징그러워서 먹어봐요. 맛있어요. 못 먹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곤충들을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거부감들이 많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저리, 에벌린, 미럼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만들어서, 음. 네,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튀겨서 이제 이렇게 좀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는데 핀란드나 유럽 쪽에서는 빵에 이 곤충의 가루를 같이 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게 시판이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또 어느 곳은 햄버거의 그 패티 네. 그 안에다가 정말 얘들은 파우더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미럼 같은 경우는 그대로 튀겨서 와.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다른 부재료와 섞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불티나게 또 팔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근데요, 박사님, 곤충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식용으로 이제 되는 그런 곤충들이 뭐가 있나요? 2020년에 농진청에서 10종을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귀뚜라미, 그다음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애벌레, 그다음에 누에, 루에. 우리 번데기 먹잖아요. 네네네. 예, 그다음 벼메뚜기, 뭐 풀무치 이런 걸로 해서 한 10종을 정했어요. 그 외에도 곤충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요. 하 기사님 어떤 게 또 있나요? 어떤 예가 있냐면 기계 같은 거, 생체 모방이라 하거든요. 네. 곤충은 이제 외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을 이용해서 뭐 로봇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날개의 모습을 이용해서 비행 장치를 본따서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에, 실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해, 플라스틱 같은 거 분해를 위해서 이제 곤충을 응용하기도 하고요. 범죄에서도 이용되는 거. 범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곤충은 알고 있다. 네. 요 얘기 하던데 그게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곤충은 되게 이제 냄새나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죽었을 경우에 이 종류마다 날아오는 시간이 달라요. 오. 그게 다른 이제 시약이나 이런 측정 방법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오. 아직까지도 범죄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렇게 이제 범죄 현장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네.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천년기념물 비단벌레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유가 신라시대 때 유물에 비단벌레를 이용한 장신구가 나왔어요. 비단벌레는 말 그대로 이름처럼 비담처럼 예쁜 벌레라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예품으로 쓸 수도 있고요. 와. 비단벌레나 나비나 뭐 노린재 등 예쁜 날개나 껍질을 이용해서 공예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활용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곤충 생태계를 두 분이 연구하고 계신데 두 분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안타깝다든지 서운하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일단 곤충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은 곤충은 우리와 공존해야 될, 어쩌면은 인류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진 게 곤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익충이다, 해충이다 이것도 가르지 말고 그것도 사람의 관점이니까 그렇죠. 곤충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생태계 일원으로서 그냥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곤충은 그대로 곤충으로 봐주자. 네, 이런 좀 인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순도 메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바이오가스는 주로 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황화수소를 제거하면 발전과 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하면 천연가스와 유사한 고순도의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어 도시가스와 수송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에 연구팀은 바이오가스에서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수분을 제거해 97% 이상의 고순도 바이오메탄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파일럿 규모의 현장 실증에도 성공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발전과 난방에, 도시가스나 수송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니 일석사조가 아닌가요? 냄새나는 쓰레기도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니 역시 과학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7월 지구 온도가 근대 장비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벽에 바르기만 해도 최대 9.1도씨를 낮추는 냉각 페인트가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위의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친환경 기술인데요. 포스텍 노준석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현 교수 공동연구팀은 2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산화 알루미늄 입자로 구성된 복사 냉각 페인트를 모형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적의 냉각 성능을 내는 복사 냉각 페인트가 완성됐는데요. 페인트의 두께를 약 250 마이크로미터로 제작했을 때 태양광 반사율이 높았고 주위의 온도보다 최대 9.1도씨 낮추는 데 성공했답니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이 간단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 냉풍을 일으켜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곤충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빈 씨 어땠어요? 뭐예요? 이 곤충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곤충 친구들 보면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못 말립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박사님?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네. 관심들이 없는 이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예. 제가 부탁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앞으로 곤충을 만나면 징그럽다고 민원을 넣지 마시고 혹시 살충제를 치고 있으면 그걸 민원을 넣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앞으로 곤충 좀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습니다. 하계사님은 어떠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곤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예.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곤충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